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누입니다. 오늘은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미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바르셀로나는 지난 경기 경고 누적과 퇴장으로 나올 수 없었던 부스케츠와 비달이 이번 경기에는 출장할 수 있고, 부상으로 빠져있었던 덴벨레도 정상적인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움티티는 여전히 경기에 나올 수 없는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 바르셀로나는 공격 라인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덴벨레를 무리하게 선발로 출장시키기보다는 지난 경기처럼 메시와 수아레즈, 그리즈만이 공격 라인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중원에는 비달, 부스케츠, 더용이 나올 수 있지만 부스케츠의 부족한 기동력을 생각한다면 부스케츠 자리에 라키티치가 나오거나 더용을 수비형 미드필더로 기용하면서 중원에 세르지가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비라인은 알바, 렁글레, 피케, 세메드로 이어지는 주전 수비라인이 출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세르지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지 않는다면 오른쪽에서 세메드와 선발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세메드가 나왔을 때는 좀 더 직선적인 플레이, 세르지가 나왔을 때는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플레이를 기대할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바이에른 뮌헨은 부상으로 알려져 있던 보아텐과 코망이 훈련에 복귀한 상태고, 파바르와 지르크지는 여전히 출장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바르가 경기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의 선발 라인업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파바르가 나오지 못한다면 오드리오 솔라가 출전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키미히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라 오른쪽 풀백 자리에 출전하고 중원 라인을 티아고와 고레츠카, 그리고 앞선에 밀러를 배치하는 형태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좌우 측면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데, 코망이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선발로 뛰기에는 무리가 있는 만큼 오른쪽에는 그나브리, 왼쪽에는 페리시치나 쿠티뉴가 배치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밀러를 오른쪽, 그나브리를 왼쪽에 배치하면서 쿠티뉴를 중원에 배치시키거나 아니면 톨리소가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부상에서 회복한 보아탱이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라면 줄레가 보아탱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봐야 할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두 팀의 전술 포인트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두 팀의 가장 큰 차이는 선수들의 기동력과 활동량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즈와 메시, 그리고 부스케츠까지 부지런하게 뛰어주지 못하는 선수들이 주전 라인업에 3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메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의 활동량을 다른 선수들이 보완하면서 메시의 공격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르셀로나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향인데, 수아레즈와 부스케츠까지 많이 뛰어줄 수 없다면 다른 선수들이 메시를 제대로 도와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기동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따라서 메시, 수아레즈, 부스케츠가 동시에 선발 출장한다면 바이에른 뮌헨은 좀 더 편안하게 라인을 끌어올리고 바르셀로나를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르셀로나는 수아레즈의 부족한 기동력이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수아레즈가 수비라인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만큼 수비 뒷공간에 대한 부담감 없이 수비라인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중원에서는 부스케츠의 기동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즈만은 중원 싸움에 가담해줘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바르셀로나는 상대 수비의 뒷공간을 위협할 수 있는 선수들이 부족할 때가 많은데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메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선수가 없다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공간으로 침투해줄 수 있는 덴벨레나 안수파티가 경기 중에 교체로 나오는 타이밍이 바르셀로나에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이 덴벨레나 안수파티를 의식하면서 수비라인을 높게 끌어올리지 못하게 되면 바르셀로나는 자신들의 진영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받지 않고 볼을 점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수아레즈가 나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바르셀로나가 공격을 전개할 때 수아레즈가 전방에서 볼을 지켜준 이후에 메시에게 넘겨주면 메시가 볼을 받는 순간 측면에서 달려나가는 알바나 세메드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바이에른 뮌헨의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패턴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파티나 덴벨레보다 수아레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바이에른 뮌헨은 수비라인을 끌어올리고 공격적인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때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에게 중요한 지점은 측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바르셀로나가 그리즈만이나 메시를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배치하는 전형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메시나 수아레즈가 수비 상황에서 측면 수비에 가담하는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면에 공간이 발생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공격 상황에서 측면 공격수와 측면 수비수가 활발하게 측면 공격을 진행하는 팀이라서 수비 숫자가 부족한 바르셀로나의 측면을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바르셀로나는 좌우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는 비달이나 더용 같은 선수들이 측면 지역으로 움직여서 측면 수비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바르셀로나에게 중요한 선수가 바로 그리즈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좌우 측면으로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중원에는 공간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그리즈만이 내려와서 공간을 메워줄 수 있어야 밀러나 고레츠카, 레반도프스키 같은 선수들이 수비 라인 앞에서 볼을 받는 움직임을 최대한 견제할 수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 더해서 바르셀로나가 크로스를 허용했을 때도 그리즈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수비 상황에서 바르셀로나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크로스를 걷어냈을 때 떨어지는 세컨볼을 상대팀에게 너무나 쉽게 넘겨준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가 수비 전형을 만들 때 수아레즈와 메시를 제외한 8명의 선수가 수비라인을 만들기 때문에 수비라인 앞으로 떨어지는 볼을 받아줄 선수가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원에 부스케츠까지 선발로 나온다면 수비라인 앞에서 상대 선수와 볼을 경합하는 데 강점이 있는 선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만큼 비달이나 더용이 측면 수비를 위해 움직이면 그리즈만이 중원에서 세컨볼을 차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줘야 합니다. 반대로 바이에른 뮌헨은 바르셀로나가 세컨볼을 경합하는 데 약점이 있는 만큼 수비라인 앞에서 떨어지는 볼을 차지한 이후에 다시 공격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처럼 세컨볼에 대한 문제도 두 팀의 경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바이에른 뮌헨이 공격을 주도하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된다면 바르셀로나의 수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이에른 뮌헨에게 밀러와 고레츠카의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중원에 밀러와 고레츠카가 동시에 출전할 때 밀러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고레츠카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오면서 중원이 역삼각형 형태로 변화하는 장면이 많은데요. 지난 첼시와의 경기에서 밀러, 고레츠카, 티아고의 활동 반경을 봐도 티아고가 가장 뒤에서 움직이고 그 위에는 밀러가 오른쪽, 고레츠카가 왼쪽에서 많이 움직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은 밀러가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페리시치와 레반도프스키를 바라보고 있다가 볼을 받는 순간 원터치로 침투하는 선수들에게 절묘하게 패스를 보내주는 것이 플릭 감독이 팀을 맡은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가장 위력적인 공격 패턴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고레츠카는 중간에서 패스를 보내주기보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침투하면서 레반도프스키에게 쏠려있는 수비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고레츠카가 수비라인에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좀 더 수월하게 득점 찬스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밀러와 고레츠카의 움직임이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 작업에서 지켜봐야 하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알라바의 플레이도 공격 상황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즌 알라바가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면서 볼 수 있는 특징은 티아고가 상대의 압박에 막혀있을 때 알라바가 순간적으로 높은 지역까지 볼을 몰고 올라가서 패스를 보내준다는 것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로도 뛸 수 있는 알라바를 중앙 수비수로 기용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라바의 순간적인 전진은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도 알라바가 공격적으로 전진해서 패스를 공급하는 플레이가 바이에른 뮌헨의 공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이에른 뮌헨의 불안 요소는 키미히가 오른쪽 측면으로 배치될 때 티아고와 고레츠카가 중원을 구성하면 아무래도 티아고와 고레츠카가 수비적으로 뛰어난 선수들은 아니라서 중원에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중앙에서 움직이는 메시나 그리즈만의 움직임을 놓칠 위험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키미히가 측면 수비수로 출전할 때는 바이에른 뮌헨이 수비 상황에서 왼쪽에는 알라바, 오른쪽에서는 키미히가 티아고 주변으로 모여들고 중원 라인의 수비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수아레즈, 메시, 그리즈만이 중앙에 모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키미히와 알라바가 측면 수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고 좀 더 적극적으로 티아고의 수비를 도와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알라바와 키미히의 움직임을 보는 것도 이번 경기를 보는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르셀로나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미리 살펴봤는데요.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두 팀의 경기, 관전 포인트를 통해서 경기를 보신다면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